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됐던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판을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말 감별사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굉장히 바쁘셨는데 우선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저는 그동안 정세균 전 총리 캠프 그 명단에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며칠 전에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난 7월 5일 날 이광재, 정세균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됐고 예. 단일화가 되면은 이제 이광재 후보를 돕던 의원들 명단이 자동으로 이제 그 기계적으로 합산이 되죠. 원래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자동으로 가요 명단이? 단일화하면? 이제 단일화한 거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됐으니까 좀 공동 대변인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니 폐잔병을 데리고 어디다 쓰실랍니까? 그 조성래 의원이 잘하고 계시니까 굳이 뭐 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그냥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세균 후보의 대변인이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가 놓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일화를 했으면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정치적 신의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은 한두 달 정도 중립지대에 있으면서 다른 캠프 가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이제 저의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예. 그러고 난 뒤에 8월 말경에 8월 31일 날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몇몇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정세균 총리님이나 또 이제 캠프에서 충청도에 지금 열과성을 다 해가지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첫 스타트였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9월 4, 5일 날 충청도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8월 말에 지지선을 해버리면 좀 김이 빠지지 않냐. 그래서 충청도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뒤로 지지선을 좀 미뤄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9월 7일로 미뤘고 그렇게 지지선을 했습니다. 방송이 좀 재밌어야잖아요. 예, 민주당은 폭망했어요. 전재수 의원이 예. 이재명 지사한테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전재수 의원이 가지는 비중이 크고 또 그 친문에서 여러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재미가 없어졌는데 이제 전재수 의원이 가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아니, 게임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다른 후보들 다 듣고 계시는데. 전재수라고 하는 가장 중심축이 이재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54%로 이겼는데 앞으로 64%, 74% 되지 않을까. 이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달 동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지만 이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정부가 친구 몇 명 만나라, 영업시간을 몇 시까지 해라, 가족 모임에 몇 명까지 모여라 이런 것까지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큰 정부는 와 있고 그리고 그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은 담대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고 그리고 큰 정부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시정과 도정을 한 측면에서 유능한 정부 그러니까 큰 정부에 맞는 리더십과 유능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두루 갖추고 있는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비교 우위에 있었다. 라는 이제 판단에 달하는 것이죠. 지지를 선언하게 되셨다는 그런 말씀. 혹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이나 이런 분들 또 함께 하십니까? 이게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처럼 이제 지지 선언을 해서 추후에 이제 원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후보가 되면 원팀이 되기 위해서 또 역할을 하는 그때 합류. 지지선은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용광로 선대위가 꾸려질 겁니다. 예. 그때 좀 중립지대를 지키다가 합류를 해서 원팀 만드는데 에너지를 좀 쏟을 수 있는 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전 의원님 경선은 재밌어야 돼요. 근데 전 의원님이 이쪽으로 가서 재미가 없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좀 헷갈리는 다른 상황이. 의원들 가봐야 이제 별 효과도 없고. 뭐 듣기는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뾰족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해보죠. 국민의힘 얘기. 국민의힘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가운데 어제 국민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이 선관위원이세요. 이거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주최한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거는 저는 성공할 거로 봤어요. 그리고 이 면접관이 가장 중요한데 예. 아주 대표적으로 제가 컨셉을 이야기할 때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하는 개념으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를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거를 또 듣게 해드려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그 요구에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국민 면접관으로 모시려고 다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저희는 예. 모셨거든요. 예. 예, 이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진영을 가르지 않고 모두까기 그렇습니다. 인형 뭐 예, 이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닦아죠. 그리고 아주 아픈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하시잖아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정말 보수당이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모든 걸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시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또 후보들이 재미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나와서 홍 후보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재밌더라고요. 직선적이시고 예, 예. 이러다가 보니까 국민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뷰 같은 건 어떻게 나왔어요? 클릭수? 제가 볼 때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만 뷰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직 24시간 안 됐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각 방송사에서 올려놓은 거에서부터 다 합산을 제가 좀 오기 전에 이렇게 대충 해보니까 꽤 많은 뷰가 있는 것 같은데 와. 뭐 몇만 단위까지는 계산을 못했지만 큰 거로 이렇게 봐서는 그래요. 근간에 상당히 흥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흥행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님 기획했거든요. 성일종 의원이 기획하셨. 오늘 두 분이 칭찬하는 거 짜고 오셨어요? 흥행예고 했습니다. 아니 그 진중권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사실은 진중권 전 교수, 진중권 작가를 면접관으로 민주당도 쓰려고 했는데 예. 심지어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분 또 누구죠? 김경률 씨였던가요? 예, 예. 그때 회계사. 예, 김경률 회계사. 예. 했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왜 우리 당을 싫어하는 저 비판하는 저분들을 부르냐 해가지고 이제 없던 일이 된 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한데 아마 이분들 모셨으면 이게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하는 걸 좀 봤는데 예. 이게 그냥 막 그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비판하고 하는 이제 스타일인데 예. 근데 이게 민주당 후보들이 굳이 이게 진중권 같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될 필요까지 있겠냐 그런 판단을 뭐 합니다. 뭐 나와서 했으면 뭐 그런 대로 또 뭐 받아들이겠지만 기왕이 안 된 측면에서는 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이제 또 진중권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전부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 보이는 족족 다 그냥 말 섞어가지고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논리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은 상당히 민주당이 이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 근데 국민의힘도 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현상을 보면 적대적인데 예. 그 본질은 이제 국민의힘을 상당히 편든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서운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은 이제 틀린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면접까지 두 분의 근황을 좀 여쭙고요. 본론으로 가야 돼요. 말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이 골라오신 이번 주의 말부터 듣고 오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예, 9월 8일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한 장면을 골라 오셨군요. 자, 이 말 골라오신 이유는? 예,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언론에서 이제 제가 무섭습니까? 예, 여기 이제 방점을 찍어서 일부는 또 비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고 저는 요 정치 공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첫 번째 인사를 그 이동훈 대변인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열흘 만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만뒀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가짜 수산업자하고 뭐 관계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동훈 이 대변인께서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권 인사에게 회유를 받았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다. 그 대신에 우리 쪽 사람이 도와줄 테니까 Y를 쳐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작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난 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한다.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거 큰 문제다. 이런 정치 공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정치 공작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부 고발 건에 대해서도 네. 지금 보세요. 등장인물 한번 보십다. 등장인물. 예?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수신자가 있고 그 수신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문건을 넘기고 예. 그리고 실제 또 고발이 이루어지고 예. 이 등장인물 그다음에 스토리의 전개 방식을 보면 이거는 전부 국민의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뭐냐면 이 엄청난 문제 청부 고발 문제를 정치 공작이다 하고 한마디 해버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납득이 안 간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성일종 의원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시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윤석열 총장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과 여권이 찍어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고 1월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모든 인사를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추미애 사단으로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고립무원이에요. 검찰에서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윤 총장이 자기 처와 가족과 관련되고 또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고발해달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건 상식선에서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고발을 한다고 하면 자기 변호사나 다른 사람 시켰겠지요. 그래서 윤 총장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예. 이거는 국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에 그럼 전달했느냐 우리 당에 네. 이게 그런데 뭐 공익제보라고 오는 사람이 당에 전달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네.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도 문제가 있고 그럼 세 번째 가서 이 부분이 그러면 여권의 공작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등장인물이 다 야권 인사, 국민의힘 인사 아니냐 하셨는데.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대해서 공익제보자 신분을 갑작스레 부여했거든요. 아, 대검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법에 보면 19조 20조에 보면 네. 국민권익위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대검의 판단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이 사람을 보호하면서 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이 공작적 측면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건 전체가 공작 정치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의심하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민주당의 이 행태를 봐보면 김대혁 병풍조작 사건 전과 오만이었습니까?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건 저질러 놨는데 다음에 봐보니까 이해창 총재가 무혐의 됐잖아요. 예. 이 범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한건설 자금 수수선 사건, 최규선 20만 불 사건 다 그 당시 여권이 공작했던 거 아닙니까? 최근에만 보더라도 채널 A 검언 유착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공작이었고 또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봤을 때 생택당집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권이 무슨 뭐 큰 이런 일을 벌이질 못합니다. 야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추정컨대 가능하지 않는 정황상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국민의힘 입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그동안 해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네. 이게 또 다른 공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전 의원님? 네,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전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물타기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의 부패 행위 신고 접수 처리 절차 여기에 따르면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며칠 만에 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60일이냐 4일 만이냐 문제가 아니라 대검에서는 공익신고자로 이 신분을 전환시켜줄 권한이 없다라는 게 권익위 입장문 같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익위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한 것이고 대검 같은 경우는 그 신고 내용의 공익신고의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지정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하는데 이 검찰도 말하자면 이 공익신고 접수 기관입니다. 접수는 받을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공익신고의 내용이 적격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은 대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공익신고자로 확정이 되려면 권익위에 도장이 있어야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는데 일단 인정은 한다고 대검도 뜻을 밝힐 수는 있다. 이것이 공익 내용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대검이 할 수가 있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자 접수처도 이 대검입니다. 접수는 대검도 되고 그렇습니다. 권익위도 되고 그렇습니다. 조사기관들이 다 접수는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의 국회의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익위가 아직 도장 안 찍은 상태라면 이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은 아닌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권익위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아직 대검에서 권익위에 그러한 게 접수는 안 된 것으로 지금 권익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검에서 공익 신고자로 분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신고 내용의 그 풍익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전 의원님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라고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제보한 사람이 제보한 내용이 공익을 현저히 훼손했거나 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격성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이다 하기에는 등장인물과 스토리 전개 방식이 너무나 일방적이죠. 전부 국민의힘이라는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와가지고요. 권한남용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한 게 권한남용의 경우에는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고발에 대한 내용인데 고발의 내용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자체는 문제는 뭐냐면 윤 총장이 이 고발을 사주했느냐 안 내느냐의 이 핵심의 키거든요. 왜 공직에 있으면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고발을 하게 했다? 그러면 이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검찰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윤 총장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서류가 뭐 돌고 돌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공익신고했다고 하는 사람도 당에 준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니 이 당에는 말이죠. 고발장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도 똑같을 거예요.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출되거나 해가지고 가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돌고 돌다가 뭔가 그래서 한 장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 당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심대한 문제지요. 자, 이거는 결국은 빨리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빨리 밝혀야 그렇습니다. 돼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요. 예. 정말 저도 궁금하고 답답한데 전재수 의원님, 일단 윤석열 후보가 나를 좀 국회로 불러달라. 지난번 법사위 열렸을 때 김남국 의원이 윤 촌장 나오십시오. 나와서 말씀하시오. 이렇게 얘기도 한 마당에 날 불러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보채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이 기자들 앞에 서면 예. 기자들이 묻는 것은 기자들이 묻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묻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발언하는 것은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께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보채고 또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과도한 몸짓으로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버릇입니다. 나이 60 넘어가지고 버릇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이 60 돼가지고 버릇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전 의원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 의원님께서 아무것도 지시하지도 않고 관련도 없는데 이런 모함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뭐 기자들이 묻는 건 국민이 묻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자.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래도 대통령이 그 되고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 총장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의 자세와 태도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도 그렇고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과 뉴스를 지금 이걸로 지금 청부 고발건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사안을 정치 공작으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의 대변자가 검찰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사건은 공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고 사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위해서 수사 권한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거거든요. 엄중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 정부가 드리겠습니다. 검찰 다 장악하고 있고 감찰권 있고 다 하니 이 정부가 밝혀주십시오. 장악이 그래야- 됐으면 윤석열 자, 총장 같은 아니 분이 지금 뭐 저렇게 지금 하고 한동수 있겠습니까? 감찰부장을 전혀 장악이 안 비롯해서 되죠.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뭐 다 이 사람 이 정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밝히시기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은 동안 성일종 의원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거 토론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요. 얼른 듣죠.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은 뭐 지금 쌓아놓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웬 비어가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까? 예,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이에 질의응답 잠깐 듣고 오셨습니다. 왜 골라오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재정 건전성을 늘 얘기하시면서 마지노선이 40%다 그랬거든요. 예. 이거 다 넘었습니다. 이 정권이 퍼주기 하는 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이 필요한 곳에 코로나로 힘든 곳에는 그 금액에 너무 연연할 거 없다. 주자는 거예요. 예. 충분하게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피해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핑계로 해서 국가가 이 재정이 다 고갈되고 빚더미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이 퍼주고 있습니까? 이 정권은 들어서면서부터 퍼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재정을 잘 운용을 해가지고 세수가 30조 이상 더 거쳤거든요. 그거부터 코로나가 안 왔을 때부터 퍼주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자,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총리가 네. 곡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살림하고 있는 근고지기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며칠 후에 또 말을 바꿨던 그 부분. 자, 전 의원님. 그 국가 재정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그 문제 의식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퍼주기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는 최근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전부 퍼주기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한민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GDP 대비 코로나 대응비로 한 13% 정도 썼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이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 봤습니다만 그것은까지 전체 GDP 대비 한 4% 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코로나 대응비가. 그다음에 국가부채 말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가요. 그냥 놀고 먹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 1년 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할 때는 항상 중기 재정 계획이라는 그 계획 하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OECD 국가 기준으로 하자면 GDP 대비해가지고 국가 부채 규모가 적게는 80%에서 130%까지 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리 잠깐 하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351조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정부 4년 만에 지금 40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써야 될 곳을 충분하게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살포하다시피 하는 것은 이건 표를 생각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뉴스 하나 던지면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지금 5차 재난지원금 88%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2% 더 주자. 즉 90% 선까지 올려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 2%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지요. 지금 피해 본 계층한테 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 안 본 계층은요. 감내해야 돼요. 옛날에도 있는 사람들이 채부자 모르십니까? 경주 채부자. 그렇듯이 힘들 때는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게 하는데 국가의 돈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일단 문제를 조금 좁혀서 지금 88을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인데 90% 올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거에 여당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이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는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해 본 계층한테 넉넉하게 주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지금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뭐냐면 88%로 끊었더니 89%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게 마우성이다. 그럼 90%로 올리면 91% 90.5% 이분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성일종 의원님께서 퍼주기 말씀하시는데 국가의 재정 정책을 그렇게 이제 선동적인 정치적 표현을 하기에는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것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데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8%로 해놓으니까 지금 한 몇만 건이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네. 애초에 전 국민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정부가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 기준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의 그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합니다. 애초에 100% 줬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왕 지금 88로 정해진 상황에서 90으로 올리자는 것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90% 또 더 필요하다면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폭주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다 꿰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 말은 줄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